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양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의심만큼 파괴력이 큰 게 없죠.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갉아먹기도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상호 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 그 사이를 의심이라는 놈이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그런 불행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끔찍한 지옥을 겪을 뻔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겪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간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거울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의 얼굴을 따라 일그러진단 말이 있는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려고 한다는 게 인간의 심리란 뜻이겠죠.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3남매 중 맏이었죠. 제가 그저 하기 좋은 말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했지만 사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3남매씩이나 낳으셨으니 제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어요. 부모님은 늘 새벽 어둠 속에 집을 나섰고 밤그림자보다 더 늦게 돌아오셨죠. 새벽마다 부스럭거리는 엄마의 가방 소리, 아빠의 마른 기침 소리에 저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곤 했던 것 같아요. 시장, 식당, 공사장, 배달일. 부모님의 일터는 자주 바뀌었지만 일터가 어디든 간에 두 분 다 집보다 밖에 더 오래 계셔야 했어요. 그래야 저희 집 5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새벽엔 시장으로 출근하셨어요. 나무를 다듬어서 반찬 가게에 납품하는 일도 하셨고 아침 장사를 하는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육수를 뽑는 일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철거 현장이나 막노동판 뭐든 닥치는 대로 하셨죠.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셨고 손에도 늘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을 햇볕에 그을리다 못해 짓무르고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들어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늘 어딘가가 아프고 불편하신 것 같았어요. 몸 아끼지 않고 치열하게 사셨던 거였겠죠.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제 눈에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걱정스럽고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까부터 계속 앓는 소리가 나. 기침도 자꾸 하고. 감기야? 몸살이야?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걱정하니까 물이나 한 컵 마셔야겠다. 아침에도 그러고 어젯밤에도 그랬어. 엄마, 병원 가고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이깟 걸로 약을 먹어. 엄마 튼튼해. 걱정 마. 그나저나 우리 지수가 엄마를 그렇게 항상 봐주고 있었구나?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걸? 엄마도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우리 딸만 있으면 약 같은 건 없어도 돼. 엄마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아빠는 그런 저희 두 사람을 흐뭇한 듯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쓸쓸한 듯 바라보곤 하셨어요. 손으로 무릎이며 어깨를 문지르면서 말이에요. 아빠는 또 무릎이 아파? 어깨는? 지난주에는 발목이 아프다고 하더니. 우리 딸 별걸 다 기억하네. 아빠가 우리 딸 앞에서 엄살을 폈나 보다.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시원해. 그 느낌이 좋아서 문지르는 것뿐이야. 시원해? 시원하면 좋은 거야? 내가 해줄까? 아이고, 우리 딸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네요. 정 그렇게 뭘 하고 싶으면 엄마 어깨나 좀 만져드려. 무슨, 내 어깨는 뭐하러.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수야, 아빠 종아리나 좀 주물러 드려. 그럼 엄마 어깨 한번 만지고 아빠 종아리 주무르고 그렇게 둘 다 하면 되잖아.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딸은 그냥 많이 웃고 많이 먹고 그러기만 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맞다. 아빠 말이 정답이네. 역시 아빠가 우리 집 가장이시다. 그지? 고생하시는 부모님은 힘들고 고단하셨을 텐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셨고 또 집에 계시는 동안엔 저를 비롯한 저희 삼남매를 잘 보살펴주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셨어요. 저희 삼남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으니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다 크고 나서야 그런 부모님 마음이 짐작되어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런 생각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저 또한 집안일과 동생들 돌보는 일을 도맡으며 제 몫을 하려고 했어요.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의 저는 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 수세미, 젖은 걸레, 젓가락, 울고 있는 동생의 손목이나 기저귀 같은 하나같이 어린애 손에 들려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한 것들이죠. 다른 애들 손에 인형이나 과자 같은 걸 들고 다녔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일상이란 이름의 작은 책임들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 그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전 이미 동생들에겐 작은 엄마였죠. 새벽같이 나간 엄마 대신 동생들 아침밥을 챙기는 것부터 저의 하루는 시작됐으니까요. 가스불을 켜거나 칼을 만지는 게 겁이 날 정도로 어렸을 때도 저는 그 작은 손으로 동생들 밥을 먹였어요. 반찬 투정을 하거나 잘 안 먹으려고 하면 라면 스프를 그냥 찬물에 풀어서 먹인 적도 있었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고 가스불이나 부엌칼 같은 것도 웬만큼 다룰 줄 알게 되는 동안 동생들 다루는 능력도 나날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예쁘긴 했지만 때로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 걸 다 받아줄 순 없으니까요. 언니 또 라면 먹어? 나 라면 싫어. 나 밥 줘. 언니가 밥하는 거 깜빡했어. 아까 남은 밥 다 먹어버려서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 너 어릴 때 라면 좋아하더니 라면 스프만 풀어주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젠 싫어졌어? 몰라. 그때 하도 질리도록 먹어서 그런가 보지 뭐. 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무슨? 또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러니? 한 끼만 이걸로 참아줘. 저녁엔 쌀 안 쳐서 밥 먹게 해줄게. 나 정말 라면 싫은데. 그냥 지금 밥 해주면 안 돼? 언니 지금 막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그렇게 싫으면 네가 한번 해봐. 너도 이제 밥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럴래? 알았어. 대충 라면 먹지 뭐. 알았다고. 대신 계란 넣어줄게. 너 계란은 좋아하는 거 맞지? 저랑 2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가끔 깍쟁이처럼 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동생이 얄밉기도 했지만 그보단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어지간한 건 제가 다 해주려고 했었죠. 어르고 달래가며 전 그렇게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탓에 여동생은 철이 참 늦게 들었답니다. 설거지며 빨래 같은 데 손을 보태기 시작한 것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전까지 제가 뭘 시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끔 투정을 길게 부리면 그 입 막으려고 밥도 네가 하고 청소도 네가 할 거냐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도 그때뿐이었고 정말 동생에게 그런 걸 시킬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동생만이라도 그 나이에 맞게 철없는 아이로 지내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막내 남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걸리면 한참을 앓았고 열이 오르면 숨소리부터 달라지곤 했죠. 어린 남동생의 작은 폐가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저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동생에게 뛰어가곤 했습니다. 왜 그래? 또 숨이 가빠졌어? 어디 봐, 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온을 한번 재봐야겠어. 누나, 나 목 아파. 따끔따끔한 것 같아. 그래? 어디 봐. 이리 와봐. 누나가 봐줄게. 조심스레 동생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대본 후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대추와 생강편이 든 병을 꺼냈어요. 막내 남동생 덕분에 저희 집에는 그게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우선 대추 생강차 끓여서 조금 마셔보자. 그거 마시고 조금 더 있다가 그래도 열이 더 나면 그땐 누나랑 병원 가는 거야. 알았지? 그냥 약 먹으면 안 돼? 병원까지 가야 해? 지난번에도 그냥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다가 더 많이 아팠잖아. 더 오래 아프기 싫으면 병원 가는 게 좋아.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던 거 기억하지? 병원 가는 거 싫은데 또 주사 맞으라고 하면 어떡해. 배부른 소리 한다 정말. 야, 너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봐. 네가 지금 그런 투정이나 할 때야? 아휴, 웬 참견이나. 넌 네 할 일이나 잘해. 막둥이 나한테 맡겨두고 말이야. 막내인데다 몸이 약했으니 아무래도 마음을 더 많이 써야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핀잔 주는 여동생까지 다스리며 삼남매의 맞이로서의 제 일상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렸잖아요. 다른 집 같았으면 한창 예쁨 받고 응석 부렸을 나이에 집안일에 동생들 육아까지 도맡았던 저에게 그 짐은 꽤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동생들을 챙길 수 있고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고등학생이 되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돈도 벌면서 동생들이랑 집안일을 돌봤어요. 그러면서도 대학 공부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공부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죠. 잠자는 시간 줄이고 제게 주어진 하루란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야말로 알차게 살았던 것 같아요. 허투루 쓰는 시간, 멍이나 때리며 흘려버리는 시간 같은 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늘 부지런히 하루를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덕분에 입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골라 대학 진학도 할 수 있었죠. 남들 앞에 대단하다며 자랑할 만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물론 엄청나게 대견해 하셨고요. 입학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충당을 했지만 이후로도 학비는 제 손으로 벌어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걱정보다 앞서는 건 대학생이 되었다는 감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2년도 채 하지 못했을 때 막내 동생이 백혈병 확진을 받게 된 거예요. 백혈병이라뇨.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이 왜 하필 제 동생에게 찾아온 걸까요? 동생에게 찾아온 나쁜 병은 순식간에 저희 가족 모두를 집어삼키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혈병이라뇨? 왜 우리 막내에게 그런 병이 생긴 거죠? 내가 애를 너무 약하게 낳았어. 그러고도 키우는 동안 못 하나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으니. 병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고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보호자님이 더 강해지셔야 합니다. 치료는요? 할 수 있는 치료가 있긴 한 거죠. 골수이식?
그런 거 해야 하지 않나요? 제 골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네, 우선 항암 치료부터 시작할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 그러니까 말씀하신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못해준 엄마지만 이것 하나는 제가 하고 싶어요. 제 골수부터 검사해주세요. 부모는 유전자의 절반만 공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제간 일치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있다면 보통 처음엔 형제자매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 골수부터 검사해주세요, 선생님. 어려운 형편에 못하러 3남매씩이나 낳으셨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3남매라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먼저 검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고 다행히 여동생의 골수가 잘 맞아서 이식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깍쟁이 같은 여동생도 이때만큼은 제 몸 사리지 않고 남동생 살리는 일에 발벗고 나섰어요. 문제는 돈이었죠. 그러나 병원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동생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대학이지만 동생 목숨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절대 그럴 순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가 꿈꿔온 제 삶의 순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막내 동생을 살리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고등학교 때보다도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 빡빡한 아르바이트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런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동생의 치료비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병원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수술의 회복까지 하려면 돈이 한참 더 필요한데 제가 그렇게 버는 걸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질 않는 거예요. 대학가 술집의 마감 청소 아르바이트가 제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그렇게나 요란하게 쉬었는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동료 언니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얘 어디 그래서 땅이 꺼지겠니? 젊은 애가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힘들긴요. 이 정도쯤이야.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아르바이트 여러 개 뛰는 거 보면 사연이 있는 애인 것 같은데 결국은 돈 문제지 뭐. 안 그래? 네, 동생이 아프거든요.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 병원비 감당하기엔 턱이 없이 부족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뭐해. 시급을 많이 주는 일을 해야지. 과외 같은 것도 알아보곤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엄청 좋은 대학을 다녔던 것도 아니니까요. 토킹바라고 들어본 적 있어? 거기 시급이 엄청 센데. 그리고 학교에 따라 얼마든지 더 받을 수도 있다더라? 토킹바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거기서 뭐 하는 곳인데요? 술집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술 따르는 일 같은 걸 떠올리지 마.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대.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봐. 여대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거든. 내 친구도 거기서 잠깐 일하고 목돈 확 땡겼잖아. 시급을 세게 쳐준다는 말, 잠깐 일하고 목돈을 벌었다는 말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자리야말로 저에겐 꼭 필요한 일자리였으니까요. 알아보니 그 언니가 말한 것처럼 술집에서 일하는 것이긴 하지만 술을 따를 필요도 없고 술을 마실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랑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구인 공고 올라온 것들을 보면 그렇게 적어놓긴 했던데 그래도 막상 지원하고 면접을 보러 오란 소리를 들으니 좀 긴장되긴 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끌어모아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닌지, 저도 모르게 나쁜 일이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됐거든요. 면접을 보러 간 토킹바라는 곳은 제가 마감 아르바이트라는 대학가 술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위스키 같은 양주병들이 즐비했고 어쩐지 위화감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앉아요. 우리 가게 설명부터 할게요. 어쩐지 모든 게 다 저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곳이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아, 인테리어가 좀 그렇죠? 우리 가게 고객님들은 연령층이 다양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대가 제법 있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 너무 가벼운 분위기는 좀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듣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저 잘 들어주고 잘 웃으면 돼요. 시급도 높은 편이지만 팁까지 받으니까 하는 만큼 수입이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토킹바 사장은 잔뜩 얼어있는 저에게 자기들 업소는 완전히 건전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술을 마실 필요도 없으니 음료수나 물만 마시면 된다고 거듭 말하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분위기만 맞춰주면 그렇게 큰 돈을 준다는 게, 게다가 팁까지 받는다는 게 솔직히 내키진 않았어요. 저 자신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일보단 제 몸을 쓰고 힘들여하는 노동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지만 그런 일로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죠. 동생 병원 진료비 내역서를 떠올리는 순간 저에겐 다른 선택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첫 출근날 어찌나 긴장했었는지 몰라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은 토킹바 사장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술을 강요받지도 않았고 술을 따르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 바텐더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조금 일을 해보니 토킹바 사장이 말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손님이 무슨 말을 하든 웃으며 대꾸해야 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리 건전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로 다소 모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농담처럼 하는 손님들 앞에서도 웃음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또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어요. 손님의 손이 어깨를 넘어와도 정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상황을 잘 넘기며 대처하는 요령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남자친구는 없냐? 있으면 이런데 안 보내겠지. 한창 예쁠 때 연애도 많이 해야 하는 거다. 여기서 얼마나 버냐? 그 돈 내가 줄 테니 같이 나가자. 그런 말들을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손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저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대꾸를 해야 했어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그렇게나 많이 주는 거겠죠. 세상에 거저 없는 건 없으니까요. 동생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그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렇게 내키지 않은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버텼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동생 치료비 보태서 수술까지 잘 시킬 수 있었으니 됐다고 생각했고 큰돈 들어갈 일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 일을 그만뒀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고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묻어두고 살 수 있죠. 동생이 수술 잘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됐잖아요. 수술이 잘 끝나긴 했지만 이후로도 몸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처럼 골수를 이식받은 환자들을 위한 환호 모임 같은 것이 있어서 병원에서 주최하는 강좌나 상담회, 정기 모임 등을 갖기도 한다면서 의사 선생님도 그런 곳에 나가볼 것을 추천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제가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 모임에 처음 나갔던 날 둥그런 탁자 주위로 몇 명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앉았는데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소아암 투병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젊은 남자였어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퇴원하고 나면 병원 안에 있던 그 정돈된 세계가 오히려 그리워질 정도죠. 안 그러신가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들 그런 거라니 안심이 되네요. 저도 그래요. 조심해야 한다는데 뭘 더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두렵다는 생각만 드네요. 우선 수술 전처럼 완전히 건강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보호자님들께서도 그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어떻게든 빨리 적응을 잘해서 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몸은 예전 몸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새로 받은 생명처럼 생각해야 해요.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그만큼 시간도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선 아주 베테랑급이었고 능숙하게 모임을 주도한 후 자유시간에도 제 동생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몸관리뿐만 아니라 마음관리 부분에서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쩐지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병원에서 듣는 의학적 지식보다 그 사람을 통해 듣는 정보들이 훨씬 따뜻하기도 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그 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병을 이겨내며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을 다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고 그 사람과 저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됐어요. 무엇보다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잘 맞았고 그로 인해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고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겁니다. 함께 그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게 놀랐어요. 어머니가 교수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짐작보다 더 대단한 분이신 것 같더군요. 그런 부모가 저를 아들의 짝으로 탐탁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잔뜩 긴장했는데 그 남자 아버지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토킹바의 단골이었던 사람으로 진상 중에서도 진상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겠죠. 자기가 그런 곳에 다녔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가만히 보니 그 집안의 중심은 그 남자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서 인상적이에요. 난 우리 아들이 지수 씨 같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뭘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살아온 삶 자체가 특별한 거야.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도 자기 가치를 알아보시는 거지. 맞아. 우리 아들이 특별하지 않은 아가씨를 데려올 리가 없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 진심으로 환영해요. 저를 좋게 받아주신 것이 감사하긴 했지만 뭐랄까요? 그렇게 부족할 것 없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높이 사고 뿌듯해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정치적이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반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게 어디예요. 게다가 동생이 우리 아들처럼 골수의식을 받았다죠? 그러니 누구보다 내 아들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줘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응? 그럼 그렇지. 당신 말이 맞아.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어때요?
보다시피 난 늘 바쁜 사람이라 식구들을 잘 못 챙겨요. 지수 씨처럼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내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엄마도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합가라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닌데. 내가 좀 성급했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시모는 부드러운 미소를 품은 말투로 합가에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시부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껄끄럽기만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부 역시 저와 같이 사는 게 좋을 리 없었겠지만 시모가 그러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어요. 시부는 늘 저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시모가 없을 때면 그런 구박은 더 심해졌고 어쩌다 잠깐이라도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기면 모욕적인 말들을 하기도 했어요. 실실 웃음이나 팔면서 남자들 비위 맞추던 실력으로 내 아들도 꼬신 거야? 기가 막혀서. 아버님,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전 나쁜 짓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말이 좋아 토킹바지, 술집 년이랑 다를 게 뭐야? 그 토킹바 좋다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이 누군데. 그런 입장에서 할 소린 아니지 않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솔직히 제가 마음만 먹으면 시부보다 더한 말들로 시부를 협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시부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늘 바쁜 시모에 남편까지 야근이 잦아지면서 그런 상황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생각도 못해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말이야, 우리 분가에서 살아볼 순 없을까? 분가? 아무래도 자기가 많이 힘들지? 집안일도 많고.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기도 알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해보고 싶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만 하다간 평생 내 일 같은 건 가져보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무심했네. 미안해. 그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분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부모님도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실 거야. 차마 시부의 길을 솔직하게 할 순 없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명분, 아니 핑계를 내세웠는데 저를 지지하고 이해해준 남편과 달리 시모는 그런 저를 괘씸히 여기셨어요. 갑자기 일은 무슨 일이야? 네 전공이 썩히기 아까운 무슨 그런 기술도 아니고 합가에 살아보니 힘들어서 분가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구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일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이 왜 필요하니? 누가 너더러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엄마, 일을 꼭 돈 벌려고 하나요? 이 사람도 자아실현을 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아주 지 남편부터 단단히 구워 삶았군. 애초에 니들 결혼시킬 때 합가가 조건이었던 거 잊었어? 결혼하고 나니 분가 소리부터 하다니 너 보기보다 아주 영악한 아이구나.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시부는 아주 신이 난 사람처럼 노발대발하면서 기름을 붓고 불런데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 대놓고 저를 몰아세우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부모 상대로 장난치는 거냐?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이래서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보,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니 내가 아무 말 안 하긴 했지만 이 아이 난 처음부터 그리 좋은 아이 같지가 않더라고. 참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지. 이럴 줄 내가 알았어? 당신 탓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해. 나가서 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이야. 대신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나가도 다시 들어오는 건 절대 네 마음대로 알 될 거다. 알겠냐? 당장 뒷고에서 나가. 제가 원해서 분가에게 꺼낸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거의 쫓겨나다시피 시댁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 대접을 받더라도 저는 분가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죠. 분가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시댁에 발걸음을 못하게 됐거든요. 명절이나 제삿날에도 남편만 시댁에 가서 아들 노릇을 했고 저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시부모가 저를 시댁에 들여놓지 않으려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분가에 나오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딸도 하나 낳았으니 딸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미안해서 그렇지 시부 안 보고 사는 게 좋기만 했습니다. 시댁에 발걸음을 못한 지도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딸아이도 이제 4살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이쯤 지나고 나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까지 낳고 사는데 자기 부모도 어쩌겠냐고 말이에요.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실 테니 딸 얼굴도 보여드릴 겸 같이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는 저는 물론이고 제가 낳은 딸아이 얼굴도 한 번 안 보셨으니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고 그런 마음은 딸아이에게도 있었죠.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조부모 사랑도 받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 용기를 얻어 남편과 함께 딸아이 데리고 5년 만에 시댁에 발걸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시부가 다짜고짜 제 뺨부터 올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집에 발을 들여? 너 이 집에서 나갈 때 내가 했던 말 잊었어?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나갔어도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님, 제가 아무리 미우셔도 손녀는 한번 보셔야죠. 이 사람 자식입니다. 이 집안 자손이라고요. 손녀는 무슨 이 집안 자손? 너도 눈이라는 게 달렸으니 한번 봐라. 닮은 것도 하나 없는 애를 데려와서는 이게 내 핏줄이라고? 아버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집안 핏줄이 아니면 뭐란 말씀이세요? 난들 알아? 어디 딴 놈이랑 만든 앤지. 그런 것을 감히 내 집에 데려와? 이 더럽고 불결한 것 같으니라고. 네?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 웃기지도 않는 소리 다 집어치우고 당장 저 물건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찬물 퍼붓고 소금이라도 뿌려줘야 나갈 테냐? 네 딸 앞에서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네 발로 순순히 나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딸아이 앞에서 그렇게 격분하며 저에게 온갖 소리를 퍼부으며 내쫓으려는 시부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마저 처음엔 시부를 말리는 듯 하더니 시부가 무슨 확신이라도 가진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말을 하니 남편도 그 말에 휩쓸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다 뭐야? 그게 사실이야? 당신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을 리가 있어? 당신 그 말을 믿는 거냐고.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시잖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시는 거 아니겠어? 그렇단 마다 이제야 내 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모양이네. 말해봐. 날 배신한 거야? 대체 어떤 놈이야?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그걸 몰라서 이래? 그렇게 떳떳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 그럼 될 거 아니야.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듯한 남편은 제 멱살까지 잡아가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야 거리길 것이 없었으니 그깟 친자검사 하면 된다 싶었습니다. 굴욕감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시댁에 시모는 계시지 않았으니 시부 혼자 씩씩거리며 그 모든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친자검사를 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제 남편이 골수이식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런 경우 조혈모 세포가 이식되며 기증자의 유전 정보가 혼재될 수 있기에 친자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해석이 매우 까다롭다고 병원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친자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 돼요. 꼭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더러운 년이 우는 또 좋은 모양이군. 검사 못하게 될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으냐? 안심이야? 어디서 연극이야? 선생님, 저 이 검사 꼭 받아야 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런 경우 남편분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의 유전자로 간접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라도 검사를 해봐야죠. 단, 이 경우엔 조부모 두 분 모두 검사에 참여해야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 조모님께서도 함께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시모까지 병원에 오셔서 두 분 모두 검사를 실행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니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검사를 실시한 병원 관계자들까지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우선 시부와 제 딸 간에는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 딸이 이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는 시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시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더 흥분해서는 내가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맞지 않냐? 보나마나 뻔한 일이었다. 저 불결한 년 당장 내쫓아라 하며 폭주했고, 남편 또한 저를 의심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도 아닐 거라고 믿으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설명을 해보라 하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런데 시모와의 검사 결과지를 열어보는 순간 그야말로 병원이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시모와 제 딸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건지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 딸은 시부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시모와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시부모의 아들인 제 남편이 시부의 친자가 아니라 시모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란 소리가 아니고 뭐겠냐고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시부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집안에서는 늘 큰 소리만 치던 시모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시모는 젊은 시절 이미 시부와 결혼한 상태에서 시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길게 지속된 것이 아니었기에 설마 제 남편이 불륜남의 친자일 거란 생각은 안 했다고 해요. 심지어 시모는 그 일을 잊은 듯이 살았던 거죠.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시부 또한 시모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 남편이 시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시부를 전혀 안 닮긴 했거든요. 그렇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누가 그런 일을 쉽게 상상이나 한단 말입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는 시모에게 꼼짝 못하며 아무 말도 못하며 기죽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이란 사람이 그동안 대외 활동이다 사회 활동이다 하며 여러 남자들이랑 어울린다는 걸 대충 짐작은 했지만 세상에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살았던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 아주 평생 못할 말 지금 다 하려는 거야? 그래, 내 실수로 일어난 일이야. 그렇다고 한들 나도 몰랐던 일이고 이미 세월도 많이 흐른 일 갖고 뭘 어쩌자는 건데. 뭐야?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입장에서 아직도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어?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 잘못이 있으니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에 입도 대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야, 뭐야? 당신이 원하는 게 그런 거야? 뭐가 됐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봐. 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야? 시모 말처럼 평생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화를 사기며 성질 감추고 살아야 했던 시부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시모를 몰아세우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만큼 그 충격과 배신감이 크긴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시부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시모 위에 군림하며 이제라도 큰 소리치며 살고 싶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혼 요구라던가 그런 소리를 일절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화를 내며 자기 목소리만 높여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시댁을 나와 인연을 끊다시피 하게 된 데는 사건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동생 병원비를 벌기 위해 했던 일을 두고 내내 걸고 넘어지며 저를 천박한 여자 취급하던 시부였잖아요. 다른 식구들이 모두 늦게 귀가하던 어느 날 밤 시부가 반주를 과하게 마시고 술에 취해 저를 덮치려고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부는 자신이 한 짓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며 오히려 저를 더욱 몰아세우며 핍박했던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이나 시모에게 시부가 저지른 짓을 차마 말하진 못했지만 그런 상태로 시댁에 계속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분가의 길을 꺼냈던 겁니다. 시부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렸을 테니 더 흥분하며 저를 내쫓다시피 한 것이고 이후 저를 시댁에 발걸음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시모도 잘한 게 없지만 시부의 행태를 보니 더 이상 제가 시부의 만행을 숨겨주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싶더군요. 이왕 시모의 과거가 드러난 판이니 진실이 밝혀질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저는 그날 밤 시부가 저에게 저지른 짓, 그리고 그 이전 제가 했던 일과 그곳에서 시부를 만났던 일들까지도 모두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부에게 분노하며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잠시나마 저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남편의 그 마음을 받기로 했어요. 시부로 인해 남편이 저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지만 시부와 시모는 그야말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른 놈 자식을 낳아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키우게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당신이란 여자는 양심이 없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난 건데? 며느리한테 그딴 짓이나 저지른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 난리야? 무슨 약점 하나 잡았다 싶은 모양인데 그딴 걸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잡혀 살 생각은 전혀 없어. 뭐? 끝까지 잘났던 거야? 불륜에 다른 남자애까지 낳은 주제에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 따져야 그놈의 잘난 척 그만할 건가? 어디 한번 해봐? 웃기고 있네. 법정. 요즘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한진 잘 알지? 심지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 이거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사안이야. 왜 이래? 법으로 하자면 누가 겁낼 줄 알아? 그래. 그럼 법으로 하면 되겠네. 법적으로 따져서 누가 더 잘못인지 해보자고.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엄청나게 청구할 테니 그렇게 하라.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네. 위자료 나라고 청구 못할 것 같아? 해보자니까 글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겁니다. 시부모는 결국 이혼 소리라며 법정 싸움도 불사하는 듯이 달려들었지만 시모 입장에서 그간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있으니 법정 공방까지 벌일 경우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은 시부에게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이혼 후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정말 어이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너희 어머니와 나 우리 이혼했다. 알다시피 네 엄마가 저지른 잘못이 워낙 크니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한 거야. 알지? 솔직히 저희는 두 분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분 이혼에 대해서도 저희는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뭐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네가 내 친아들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껏 널 어떻게 키웠냐? 만날 밥보다는 네 엄마 대신 내가 널 돌본 날이 훨씬 더 많아. 그 은혜 모른다고 하면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지. 대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그쪽이 저한테 저지른 짓을 생각하시면 여기 이렇게 찾아와서 그딴 소리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뭐야? 내가 그래도 이놈 애비야. 어디서 그런 말을?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저한테 아버지 대접이 받고 싶다는 겁니까? 예? 네, 좋습니다. 지금껏 키워주신 은혜, 그 공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거라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하죠. 그러나 제 아내에게 그런 짓까지 저지른 사람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래 이놈아. 그럼 그 금전적 보상이라는 거라도 해봐라. 정말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닙니까? 기어이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 꼴을 보니 더 이상 예의고 뭐고 갖출 것도 없다 싶어서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죠. 이것 보세요. 금전적 보상이요? 어이가 없네. 그쪽이 나한테 저지른 짓이 뭔지는 알아요? 이거 내가 제대로 고소해 볼까요? 그 짓에 대한 위자료 대려면 이혼하면서 그나마 챙긴 돈 다 쏟아부어도 안 될 텐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소리치며 시부를 비난했고 가차없이 내쫓고 말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그저 시부에게 겁을 주려는 것일 뿐이었고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걸 시모에게 어떤 식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저희를 찾아와 시부가 저에게 벌인 짓을 문제 삼아 일을 키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봤자 집안 망신이고 좋을 것 하나 없다 하면서 고소하고 어쩌고 해봤자 뭘 얻겠냐고. 원한다면 자기가 금전적 보상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시모는 자기 얼굴에 먹칠할 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며느리인 제게, 아니 같은 여자로서라도 저를 이해하거나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원래 차가운 사람이라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이러나 싶었고 남편도 시모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젠 남편도 시부, 시모 모두 진절머리 난다며 연 끊고 살자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 관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저도 시부모 모두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해요.
남편은 지금도 저에게 사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고,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저도 남편에게 잘하고 제 딸 예쁘게 키우며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그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보니 저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싶어요. 그러나 다 지난 일이니 마음속에는 좋은 것들만 남기고 싶어요. 시모든 시부든 그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곱씹기보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만 남기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